도서 관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라 도서관 서서 보면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관점? 정말 작가들이 꼭 봐야 될 책. 공식이와 연숙이와 선경이의 인생 인생 책방. 안녕하세요. 인생 책방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당진 도서관장님이신 정성경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 규제가 많이 완화됐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도서관에서도 많이 좀 활동이 좀 활발해졌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이제 근황이 어떤가요? 예, 저희 이제 당진도서관에서 이제 코로나도 올 들어서 많이 진정이 돼서 5월에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레고로 또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가족 단위로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저희 도서관에 오셔서 레고 전시된 것을 관람하고 또 즐기고 네. 또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인생 책방에서는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저희가 네. 제가 이제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을 저희가 소개하고 싶어서 네. 이 책을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이 도서 관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라 또 색다를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저도 이제 맞아요. 보기는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인데 사실 장편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체코의 작가인데 이름이 보빌 프라발 발음을 이거 어려운데 너무 어려웠어요. 네. 보빌 프라발 이 작가가 제가 이제 여기 읽어보니까 내가 세상에 온 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쓰기 위해서였다 할 정도로 네.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네. 것 같은데 이 작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보흐밀 흐라발 작가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1914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양주장에서 일했던 양아버지 아래서 자란 체코의 소설가입니다. 42년 동안 체코를 지배한 공산주의 체제의 감시 속에서 글을 쓴 삶이 몹시 파란만장했던 작가이죠. 1963년도에 이제 첫 소설집 바닥에 작은 진주라는 걸 발표했으나 68년 이제 소련이 체코를 이렇게 지배하면서 그의 책들은 이제 금소로 네. 분류돼서 네. 그의 말년까지 이르러서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은 체코 출신 작가로 프란츠 카프카도 알고 있고 밀란 쿤데라도 너무 유명하게 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체코 출신인데 이제 그분들은 유명하게 알려줬는데 왜 보흐밀 흐라발은 알려지지 않았을까? 글쎄 말이에요. 네. 참 궁금했는데 카프카라든지 밀란 쿤데라 카프카 같은 경우에 이제 독일어로 맞아요. 작품을 네. 했고 또 밀란 쿤데라는 또 75년도에 아싸리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어로 작품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대표적인 거를 프랑스어로 작품을 출판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반면에 흐라발은 공산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체코에서 남아서 또 체코어로 글을 썼어요, 소설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더욱 그 작품을 만나기 어려웠고, 또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63세야 돼서야 저희가 소개한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쓴 책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책이고 내가 세상에 온 곳은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쓰기 위해서 왔다고 할 정도로 네. 굉장히 애착이 많죠.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 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을 포함한 뒤의 소설들은 공식적으로 출판이 금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 네. 출판을 통해서 이게 출간돼서 저희들한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것도 사실은 체코어로 된 거를 번역한 게 아니라
프랑스어로 된 네. 거를 저희 한국어로 번역을 번역을 가고 또 갔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 책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친구가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잖아요. 네네. 아마 그 시대적 배경은 그때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뭐 체코인가요? 어떻게 공간적이 어딘가요? 좀 그렇죠. 배경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작가가 있을 때는 체코가 네. 이제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을 때 네. 그 네. 프라하를 배경으로 해서 시대적 배경으로 해서 이 책이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여기 이때 이 상황은 이 책 문장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했는데 이 문장이 나와요.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프로이센 왕실 도서관에 인장이 찍힌 가죽장정의 책 한 무더기가 지하실 천정에서 쏟아져 내렸다. 라고 할 때 보면 그때는 왕정 시절이었지만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그런 거를 문장 속에서도 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또 알 수 있겠고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의 그 공간적인 배경은 되게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이 작가가 일하는 지하실 작업. 프라하에서도 지하실. 페이지하는 그러니까 지하실 그 안 좋은 그쪽에서 하거나 또 작가는 그나마 사람들과의 아니면 자기가 조금 더 숨을 트기 위한 게 이제 카페, 맥주를 파는 이제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폐지 속에서 보물 같은 책들을 발견하고 그걸 몰래 숨겨서 본인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지하실, 작업 공간, 좀 카페, 아니면 집. 이런 식으로 좀 한정적인 그런 공간적인 또 배경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체코가 참 암울한 시기잖아요. 공산주의 체제고.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입제치하의 암울한 시기고 약간 좀 어떤 같은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에서 어떤 작가 금서로 자기가 판정이 돼서 작품이 만들어 못할 때 일제시대 때 그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참 남다른 그런 공감과 연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저희도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참 이렇게 암울하다고 그래도 밝지 않은 그런 배경인가 저도 느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한태하라는 사람인데요. 폐지 압축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소설 전체로 보면은 이제 1인칭 고백으로 이루어진 소설인데 이 주인공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은 사람. 또 뭐 그런 거 자주 나오고 또 이제 뒤쪽에 가면 세상을 완벽히 설명하기 위해 구분분투하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아주 묘한 또 뭐 여기도 나오지만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정의하는데 어떤 인물인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거든요.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죠. 여기 주인공 한태하는 이 문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각 장마다 첫 문장으로 계속 나와요. 반복돼서.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에 본인이 이제 그 폐지 더미에서 일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대충 봤을 때는 되게 이제 그 소외되거나 하층이거나 이렇게 되는 불구하고 근데 계속 이 문장을 첫 문장으로 깔 때 보면 물론 이제 지하라고 하고 위험한 그런 속에서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폐지독에서 이 보물 같은 책을 찾는 또 책을 찾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책을 자기가 읽고 소화해서 자기 자신을 좀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류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발견하는 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런 발견하는 그 기쁨, 그거를 아는 사람, 또 발견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나중에는 자기 거로 이렇게 소화하고 얼마나 그것이 나의 인생이나 그런 데 중요한 건가를 깨닫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성도 많이 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진정으로 그 책을 좋아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많은 거를 깨닫고 그걸 내 거로 흡수하고 소화하고 이렇게 한 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라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학회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재반성도 했어요. 네.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옥 같은 책을 소개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발견했는지 참 궁금했는데 그 일하시면서 우연히 발견을 하신 거네요. 이건 도서관 서서 보면 이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처음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소설적 스토리 구성이 되어 있나 궁금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읽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지하실에서 일하는 활동 반경도 굉장히 좁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설적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장부터 읽자고 이제 5장을 먼저 읽었는데, 그것만 딱 봤을 때도 그냥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뭐지 하는데 조금 형식이 다른 어떤 철학적 에세이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다시 쭉 읽으면서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제 분명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그리고 찬찬히 좀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어가서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사실 이 책을 딱 보고 이거 얇다. 너무 금방 읽겠는데 하면서 룰루랄라 하다가 책을 집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책을, 스토리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울림이 깊은 책을로 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궁금했어요. 어머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이게 132쪽밖에 안 돼요. 페이지 수는. 근데 이 안에 정말 많은 메시지를 이제 던지고 있죠. 왜냐면 이 전체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밝지 않아요. 그렇죠. 암울하고 하물며 결말은 또 비극적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제 저희가 첫 장부터 감탄을 자아내는 표현력이라든지 함축적인 의미, 또 이제 저희들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런 요소가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문장들은 그냥 한 번 쓱 읽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읽고 곰곰이 되씹어보고, 되씹어보고 해야 될 정도로 매력적인 문장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묵직하고 또 그거를 되씹어보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울림 같은 것이 되는 것이 많지 않을까. 이 문장 하나 예를 들면요. 이런 문장이 있더래요. 가치 있는 무언가가 담긴 책이라면 분서의 화염 속에서도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진정한 책이라면 어김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다른 무언가를 가리킬 것이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작가들이 많아졌잖아요. 특히 SNS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문학 작품을 하는 젊은 작가들도 많고, 그게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는. 하지만 이 문장 속에서 진정한 책이라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작가님들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책을 작품을 써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제가 문장 속에서 이런 것도 정말 작가들이 꼭 봐야 될 책. 정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가의 저력이 그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저도 봐도 쓸데없는 문장이 하나도 없었죠. 다 압축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묵직하게 울림이 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상상에 의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이렇게 작가나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예수도 나오고 노자도 소환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전체 문맥 속에서 흥미있게 읽혀지거든요. 앞뒤 연관성을 가지면서 그런 에피소드 좀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이 문장에서 보면 정말 철학가, 문학가, 과학자, 화가, 음악가, 그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저 유명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제 헤겔이라든지 헤르더, 또 프리드 니체 같은 니체 되게 좋아하는 네, 그런 거를 많이 하고, 뭐 사르트, 까미, 괴테, 실러, 저는 필달린이라는 또 이거, 또 랭보, 뭐 거의 많은 철학자하고 문학가들이 또 하고, 또 여기서 또 화가가 많이 거론이 돼요. 렘브란트, 할스, 모네, 마네, 클리프트, 뭐 세잔,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근데 이거를 보면 그 지하실 네. 그 복제화되는 그림들이 이제 벌어진 거죠. 벌어진 네.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속에 복제화된 작품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의 또 작가에 대한 또 이제 그런 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쪽에서 보면 그냥 유명한 분들 거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정신이나 그분들이 했다는 거를 다 문장으로 그렇죠. 또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그 말로 네.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헤겔 같은 경우에는 고상한 정신의 소유자가 반드시 신사이거나 살인자일 필요는 없다는 헤겔의 생각에 나 역시 동의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헤겔을 또 끌어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문장에서는, 그러니까 헤르더와 헤겔의 책들은 나를 고대 그리스에 던져놓았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디오니소스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구만. 내가 막상 휴가를 떠나본 적은 없었다라는 문장으로 해서 이 모든 유명한 이런 분들을 다 또 소개도 하면서 자기 거화하는, 자기 인생에서 끌어들이는 그런 거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우, 디오니소스적인 관점? 네. 이게 뭐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는 우리 읽으면서 굉장히 지적 우리 어떤 그렇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네. 그런 재미도 되게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런 용어도 막 찾아보고. 네, 맞아요. 네. 니체도 한번 다시 읽고 싶고. 네. 그렇게 만드는. 네. 그 세상을 네.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네. 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서 읽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네, 읽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럼요.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자가 얼마나 그 네. 지식이 풍부하고 네. 그거를 정말 깊고 지혜로운지 이걸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자가 또 얼마나 외롭게 그런 책들을 읽었는지 네. 그게 이렇게 울림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참 저는 가장 강렬한 그 문장이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네. 그 문장이 몇 번 나오잖아요. 여러 번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문장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그 부조리한 세상, 어떤 야만적인 세상,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느낄 때 이 사람은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으면서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그런 표현을 했는지 좀 이렇게 우리 인생책방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 책 속에서 보면 또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문장이 또 여러 번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전에 인간도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네. 게 먼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사람으로서 그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이 되고, 그러면서 역시 하늘도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꾸 주더라고요. 한 얘기가 뭐냐면, 걔도 아까도 이제 프루이센 왕실 얘기 나왔는데, 이 무더기 쏟아지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거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 프루이센 왕실이, 왕실 도서가 네. 있는 은신처를 이 사람이 가요. 가서 보는데, 그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이 왕실 도서가 그 비가 억수까지 떨어지는 그때도 이 책들이 그냥 무조건 실려가지고 사라지는 그거를 보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 빗물 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걸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서로 가서 나를 이렇게 잡아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했을 때 내가 저거를 그냥 넉넉고
그냥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입장에 대해서 죄스러움까지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제 내치면서 이상한 사람 다 만나죠. 네, 네, 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체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바라보는데 하물며 여기서 진짜 이 사람 얘기를 해요.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네. 그 기차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미소를 지었다라고 했어요. 네. 내 안에 이미 불행을 냉정하게 응시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자랐다. 그렇게 나는 파괴 행위에 깃든 아름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보면 하늘은 전혀 인간적이지 않고 사고하는 인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걸 나와요. 네. 그 세상 그 부조리하다, 네, 그리고 네. 폭력적이다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문명론적인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그쵸. 같고. 예, 네. 예. 자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런 혹시 문장 기억나세요?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하지만 젊은 시절 순살 때는 그때는 인간적이었다. 그 문장 나와요. 네, 그것도 나오고. 네. 그런데 뒤에 나이 보면 아까 들면서 얘기했지만, 인간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사고하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네. 그 문장 나와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금정을 네. 연결해서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뭔지 네. 짐작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리고 그 푸르세나 왕실 막 그 책이 네. 막 허물어지는 걸 보면서 그 냉소된 웃음을 짓는 그것도 연상됐어요. 왜 전쟁 났을 때 뭐 문화유산 같은 것들이 파괴될 때 그 바라보는 사람의 그 느낌 뭐 그런 것들과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전쟁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때도 어차피 전쟁 그 시절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그냥 하나의 그거는 이제 왕실도서는 하나의 체국이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역사가 다 이제 파괴되고 그렇죠. 사라지는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게 35년 동안 이 한타가 폐지 압축공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네. 그 소소한 일상 속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철학적인 명상, 네. 또 신학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나가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네, 스스로. 네, 맞아요. 결론이 이렇게 나기도 하는구나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왜 죽었을까요? 그렇지. 이유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뭐 여기서 다 그걸 얘기하면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네. 직접 사서 보시는 게 맞아요, 낫죠. 맞아요. 예. 네. 영화의 스포일러죠? 네. 네. 뭐 이렇게 중간에 암시하는 것 같은 말도 나와요. 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네. 자기가 생쥐를 죽인 거에 대한 지적이 네, 굉장히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것도 아, 있고 네. 그러면서 또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가 보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괜히 그런 말 집어넣은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다 네. 암시를 그러면서 하고. 자기 운명에 대한 암시 이런 게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거 좀 그랬어요. 이거 보면. 네.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제가 힌트를 네, 좀 주세요. 드리자면 네. 이제 그 내면에는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항상 저변에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거는 책을 읽으시다 보면 이제 단어로 부분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자동화 또 자동화. 새로운 작업 방식, 네. 뭐 컨베이어 벨트 네. 뭐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네. 분은 정말 이 책을 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어떤 걸로 인해서 주인공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목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을 사서 봤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시끄러운 고독. 이게 시끄럽다와 고독이 굉장히 안 맞는 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럼 너무 시끄러운 고독. 도대체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한 그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이제 거의 작가는 일맥상통하게 네. 그 계속 아까도 이제 그 한 문장이 계속 각 장마다 나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이 인간적이지 않다라는 문장도 계속해서 네. 암시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좀 이렇게 양면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서도 너무 시끄러움과 고독이라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이제 그 책 문장에서도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뭐 귀한 보물 같은 책. 네, 어떻게 쓰레기 더미에서 귀한 보물 같은 책을 하겠어요. 근데 이런 문장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반드시 이제 다른 요소도 존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삶에서도 다른 사람도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거는 아니다. 내 자신이 이제 불행하다 생각하더라도 결코 그 불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이면에는 행복도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기쁨이나 행복은 이제 존재하지 않냐. 어쩌면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을 찾는 것, 또 그걸 찾아야 되는 그것이 저희의 이렇게 삶의 의미가 아니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책을 참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자기 거를 소화하고, 그 시끄럽다는 좀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이제 그 고독이라는 것이 어떤 많은 뭐 삶에 대한 물음 또는 뭐 여러 가지 생각 이것으로 아주 가득한 그런 고독 속에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군중 속에 고독도 있고. 그렇죠. 맞아요. 고독해요, 인간은. 고독하십니까? 다들 고독하죠. 맞아요. 고독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고독을 즐겨야 돼요. 즐기는 건가요? 옛날에 고독을 씹는다고 그랬어. 맞아요. 씹고. 우리 인생 책방에 제가 좋아하는 코너인데요. 각자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특히 이 책은 굉장히 소개하고 싶은 인상적인 구절이 특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만 딱 소개를 한다면 어떤 건지 어떻게 여기 대표님부터 좀 이걸 고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군데를 저는 이제 찍어왔는데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일 앞 장을 그냥 이 독자들한테 소개한다는 의미에서 첫 줄입니다.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스토리다. 그 밑에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다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35년간 나는 그렇게 주변 세계에 적응해왔다. 사실 내 독서는 딱히 1년 행위라 말할 수 없다. 나는 근사한 문장을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먹고 작은 잔에 든 리큐어처럼 홀짝대며 음미한다. 사상이 내 안에 알코올처럼 녹아들 때까지. 문장은 천천히 스며들어 나의 뇌와 심장을 적실 뿐 아니라 혈관 깊숙이 모세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온다. 이 첫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읽으면서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만날 수 있겠구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소설이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문장을 읽어봤습니다. 이 사람 참, 이 저자는 책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은 어떤 문장 소개하시죠? 대표님 깜짝 놀랐어요. 똑같아요? 네, 저도 왜 이러냐? 저도 통했네. 그래서 이 문장을 읽고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잖아요. 읽으면서 과연 이제 이거를 정말로 내 모세 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올 정도로 정말로 그 책을 독서를 제대로 했나 이런 반응도 들었고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의견은 달라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렇죠. 네, 상황에 따라 또 틀리죠.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한 책을 갖고 깊이 읽어야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책 마냥 이 책은 제가 이제 정말로 심도 있게 읽고 나중에 여기 있는 아까도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제 몸 안에 들어와서 제 어떻게 보면 사고까지 적실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담아두려고 제가 이걸 했어요. 똑같으시네요. 네. 근데 지금 생각나는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문장을 천천히 음미하면 모세혈관까지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술을 마시면서 읽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와인 한 잔 딱 마시고 책 한 장 읽고 음미하고. 저는요, 저도 이렇게 참 인상 깊은 구절이 많은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보다가 주인공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번 조금 가볍게 저자가 저랑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할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특히 이렇게 훌륭한 저자가 어떤 문장이냐면 사실 나는 땅거미가 지는 해질 무렵을 너무도 사랑했다. 하루 중에서 무언가 굉장한 일이 닥칠 것만 같은 기분에 젖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이런 불확실한 시각에는 모든 거리와 장소가 평소보다 더 근사해 보였다. 사람들의 표정도 명성에 잠긴 듯 온해졌다. 날마다 해질녘이면 아름다움을 향해 가는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해질녘 저녁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나랑 너무 똑같은 시간을 좋아한다는 거에 네네 그냥 좀 가볍게 저는 이렇게 공감을 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네. 어떻게 막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시간을 다 됐는데. 네. 저는 오늘 두 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이제 당진에 온 건 1월 1일자로 왔어요. 올해. 네. 올해 어디 계셨다 오신 저희는 거예요? 이제 서산에 있는 서울평생교육원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왔는데 당진에 와서 6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지금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네. 당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오픈되어 열려 있으세요. 열려 있으셔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 뭔가 이제 이런 일을 하겠다, 뜻깊은 일을 하겠다 그러면 흔쾌히 많이 동참도 해주시고 함께 이제 그 즐거운 재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또 그런 때 또 이렇게 유명한 또 저희 방송에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되게 영광이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당진에 있는 동안 당진 지역 주민들과 이제 재미있게 또 당진에 이제 제 능력은 많진 않지만 어떤 또 조그만 선물을 제가 계속 만들고 선물을 당진에다 드릴까 항상 고민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모처럼 좋은 소설책을 읽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읽으면서 이제 비록 짧은 130여 페이지의 소설이지만 삶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묵직한 메시지를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그 문장들을 음미하면서 읽고 싶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인공의 말을 이렇게 한번 전하면서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주인공 한태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 그러나 저 하늘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연민과 사랑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요. 왜 이렇게 아쉽죠? 오늘은 끝내기가? 막 문장을 더 막 음미하고 싶죠. 바쁘신데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책방은 계속됩니다. 네.